분명히 집세 지불기일이 지난 토요일이었던 것 같다. 아마 1월 11일이나 12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젤베즈는 이미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뱃속에 따뜻한 것을 떠넣지 못한 지 몇 세기가 지난 것 같아서 미칠 것만 같았다. 화요일에 산 4근짜리 빵이 2개, 그것으로 목요일까지 견디었다. 그리고 어제는 말라빠진 빵 껍질을 찾아냈으나 그때부터 36시간 동안은 빵 부스러기 하나 없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 말하자면 그녀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한 날씨, 음산한 추위, 그리고 남빛바닥처럼 지저분하게 눈을 머금은 하늘이었다. 아마도 저녁 때에는 쿠포가 돈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는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젤베즈는 이제까지는 수없이 속아왔지만 이번엔 정말로 그 돈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제 이 동네에서는 그녀에게 걸레 한 장도 빨게 하지 않았다. 여하간에 쿠포가 임금을 가지고 돌아오면 무엇이건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으리라. 그때까지는 아직 점심때도 안 되었으니 집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그 편이 추위도 굶주림도 견디기가 쉬울성 싶었기 때문이다. 집더미 위에서 젤베즈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있으려고 누더기 치마 밑으로 발을 끌어당기고 몸을 움츠려 동그만히 쭈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실뭉치처럼 몸을 오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 그날은 심각하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시장기도 지나쳐 그것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눈초리에도 힘이 빠져서 모든 게 허공처럼 보이기만 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꾸벅꾸벅 괴로운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눈을 머금은 하늘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뻐개지는 꿈을 꾸었다. 갑자기 그녀는 몸서리를 치면서 괴로운 듯 몸을 떨면서 눈을 번쩍 떴다. 눈에 핏발이 선 채 벌벌 떨면서 보니 아직 환한 낮이었다. 그녀의 위장도 깨어나서 그녀를 괴롭혔다. 바주주 영감의 비둘기 시계가 3시를 쳤다. 웬만한 때 같으면 이 아파트 거리의 가난뱅이들끼리 10수나 20수씩의 돈은 꾸기도 하고 꾸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젤베즈의 처지로서는 어디 가서 입이라도 한번 뻥끗 못한다. 젤베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쿠포를 둔 채 그의 누이 로리웨 부인을 찾아 나섰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 층에 살았기 때문에 몇 걸음 안 되는 길이었지만 발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가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노크를 하자 안에서 차가운 로리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요. 젤베즈가 다 죽어가는 꼴로 나타나자 로리웨 부인은 눈을 치떴다. 자네였군 그래. 무슨 일로 왔지? 10수만 꾸어달라는 소리가 차마 입에서 나오질 않았다. 그러나 이왕 내친 걸음 이제 와서 별 수 없었다. 꼭 10수만 있었으면 하고요. 젤베즈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10수만 꾸어주실 수 없겠어요? 오늘 밤에라도 갚아드리겠어요. 로리웨 부인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보게,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건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자, 주머니를 뒤져보라고. 돈이 있나? 마음은 언제나 그러고 싶지만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로리웨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돌려드릴게요. 꼭 돌려드릴게요. 10수만 꾸어주세요. 그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으나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고백하기는 싫었다. 별꼴이야. 없대도. 돈이 있어도 자네한테 꾸어줄 돈은 없어. 그 추한 넉막꼴로. 어서 썩 나가요.
젤베지는 복도에 나서자 축 늘어진 어깨를 움츠리고 헌 구두를 질질 끌면서 걸어갔다. 그녀는 다시 자기네 방 가까이 왔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방이 두려웠던 것이다. 걷고 있자면 몸도 녹고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지나가다가 층계 및 부리 영감의 잠자리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도 또 한 사람이 굶주리고 있을 것이다. 영감도 사흘 전부터 점심도 저녁도 거르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뜻밖의 영감은 없었다. 안은 텅 빈 구멍뿐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비자른의 방 앞까지 오자 신음소리를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열쇠는 언제나 자물쇠에 꽂혀 있었다. 방 안은 매우 청결했다. 침대에는 랄리가 다 죽어가는 쇠잔한 꼴로 누워 있었다. 앙리에트와 쥘르 두 아이는 낡은 판화를 찾아내가지고 한 구석에서 얌전히 놀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젤베즈가 걱정이 되어 물었다. 랄리는 이제 앓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핏기 없는 눈을 조용히 뜨고 웃는 낯을 보이려고 했으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아줌마, 고마워요. 요즘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티가 나는 그 얼굴에는 낯빛 반점이 보였고 몹시 괴로운 표정이 엿보여 그녀는 자신의 고통도 잊고 두 손을 모아 소녀 곁에 꿇어앉았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부터 이 소녀는 언제나 벽에 의지하여 걸었고 몸을 둘로 꺾다시피 하면서 기침을 하고 있었다. 소녀가 딸꾹질을 하자 입가에 몇 줄기 피가 흘러나왔다. 하는 수 없어요. 몸이 튼튼하질 못해서. 유리창도 닦으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요. 아줌마, 우리 애들이 가위에 베지나 않는지 좀 봐주세요. 소녀는 계단을 올라오는 둔탁한 발소리를 듣고 떨면서 입을 다물었다. 비자리 영감이 우악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미 목로주점에서 술을 많이 들었는지 굉장히 난폭해진 눈을 번뜩였다. 랄리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영감은 괴팍스럽게 웃고 나서 채찍을 들었다. 빌어먹을 것이 뻔뻔스럽기도 하다. 이젠 대낮에도 암소처럼 자빠져 있구먼 그래. 이 게으른 년 같으니라고. 어서 일어나! 젤베지는 분노가 불길같이 타올랐지만 그녀의 요즘의 건강으로는 비자르 영감의 짐승 같은 채찍을 만류할 수가 없었다. 다만 놀라고 놀라워서 겨우 고개를 드는 사이에 랄리가 죽어가는 힘을 짜내 분명히 말했다. 안 돼요, 아빠. 제발 때리지 마세요. 틀림없이 아빠는 후회할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년의 옆구리를 간지러 줄 테다. 그러자 랄리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난 되도록 아빠에게 고생을 안 시켜드리려고 애썼어요. 이번만은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해주세요, 아빠. 비자리 영감은 속지는 않나 싶어 코를 비틀어 보았다. 딸은 여느 때와는 달리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어른처럼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이었다. 죽음의 숨결이 방 안을 스쳐서 그의 취기를 깨워주었다. 비자리 영감은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둘레를 돌아보았다. 방 안은 더욱 깨끗이 정돈되고 두 어린아이의 얼굴도 깨끗했다. 우리 작은 엄마야. 우리 작은 엄마야. 영감의 이 흐느낌의 말은 정말 뜻밖이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소중히 여겨진 적이 없었던 랄리에게는 정말 따뜻한 말이었다. 랄리는 아버지를 위로했다.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다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슬펐다. 아빠, 어린 동생들을 때리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네. 영감은 눈앞이 캄캄해졌는지 말이 없었다. 랄리는 가냘픈 목소리로 아이들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영감은 다시 취기가 돌아서 딸이 죽어가는 것을 눈이 휘둥그레져서 멍하니 지켜보면서 머리를 흔들어댔다. 빵집에 사프랑 칠수의 외상값이 있어요. 꼭 갚아야 해요. 아빠, 그리고 저 고드롱 부인이 다리미를 빌어갔으니 돌려받으세요. 오늘 저녁 스프는 너무 아파서 장만을 못했어요. 하지만 빵이 남았으니까 그걸 드세요. 감자를 좀 데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이 가련한 소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의 작은 엄마였다. 참으로 이 소녀의 대신이란 아마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도 정말 훌륭한 엄마와 같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랄리는 과자를 먹을 나이에 엄마의 고역을 치르고서 죽어가는 것이다. 이 소녀가 죽는 것은 어쩌면 천성적인 크나큰 모성애를 그 작은 가슴 속에 한없이 감싸두었기에 그 무게로 해서 죽어가는지도 모른다. 젤베지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다. 소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누더기 이불이 미끄러져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올려주고 침대를 바로잡아 주려고 했다. 그러자 죽어가는 가련한 소녀의 작은 몸뚱이가 나타났다. 랄리는 블라우스의 조각을 내의 대신 양 어깨에 걸치고 있을 뿐 벌거숭이였던 것이다. 젤베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치솟았다. 누구라도, 아니 생명 없는 돌멩이라 할지라도 이 광경을 목도했다면 울지 않고는 못 베겼으리라. 고포 아주머니, 제발 부탁해요. 짧은 팔로 소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려고 했다. 수줍음이 많은 랄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레 부끄러웠던 것이다. 이윽고 조그만 엄마 랄리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젤베지는 당장이라도 거리로 뛰쳐나가 달리는 승합마차의 수레바퀴 밑으로 제 몸을 깔리우고 싶었다. 언뜻 정신을 차려보니 젤베지는 쿠포가 일하고 있는 공장 앞에 와 있었다. 젤베지는 너댓 명의 여자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아낙네들도 남편의 급료가 술집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마침내 직공 한 사람이 문을 밀고 나왔다. 계속해서 두 사람, 세 사람, 기다리고 있던 두어 명의 여인들이 남편을 목로주점 같은 데 넘기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함께 가기도 했다. 그러다가 공장 안에서 나오는 함석장이들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젤베지는 거리 한복판에 서서 문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또다시 직공 두 사람이 나왔으나 쿠포는 아니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쿠포는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귀여운 암탉을 오줌 밀어 간다고 하면서 랑티메슈라는 녀석과 방금 뒷문으로 빠져나갔노라고 대답했다. 젤베지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쿠포는 또 속인 것이다. 그녀는 그가 어떤 꼴로 돈을 쓰는지 보기로 했다.
그녀는 뒤꿈치가 찌그러진 헌 구두를 질질 끌면서 어슬렁어슬렁 푸아소니엘가를 올라갔다. 그때 쿠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사향 고양이에서 장화에게 한턱 쓰고 있는 중이었다. 그 익살꾸러기 장화는 지난 늦여름에 정말로 한 여자와 결혼을 꾀하여 성공했다. 마르티르가에 사는 당당한 부인으로 신문 언저리를 어슬렁거리는 하찮은 여자들과는 달랐다. 이 행운아가 의젓한 모습으로 두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음식을 먹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이제는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쪘는데 그의 마누라는 지면 있는 나리님네 집에서 마음대로 일거리를 얻어낸다는 소문이었다. 쿠포가 작은 사향 고양이에서 나오자 젤베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돈은 다 써버렸나요? 그러나 그는 매섭게 소리쳤다. 배가 고프다고? 그럼 주먹이라도 먹지 그래? 그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 것을 멋부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 빵집에선 역시 밀가루를 반죽하여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녀는 남편이 그런 말로 자기를 놀라게 해주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럼 나더러 도둑질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그녀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장화가 화해시키려는 듯이 턱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자란 언제나 임기응변의 솜씨를 부릴 수가 있지. 그러자 쿠포는 좋은 말을 했다고 소리쳤다. 그렇다. 여자란 언제나 훌륭한 솜씨를 부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의 마누라는 예전부터 헛마차라고 했다. 쓰레기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집더미 위에서 죽으면 그것은 오로지 마누라 탓이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장화를 앞에 놓고 다시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두 사나이는 교회로 통하는 외곽도로로 내려갔다. 젤베즈는 그들을 따라갔다. 잠시 말이 없다가 그녀는 쿠포 뒤에서 말을 꺼냈다. 알겠어요. 난 배가 고파요. 욕이라도 할 걸 찾아줘요. 쿠포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비통한 어조로 되풀이해 말했다. 그럼 정말 돈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빌어먹을. 한 푼도 없다니까. 귀찮게 굴지 마. 알겠어? 그렇지 않으면 후려 갈길 테야. 쿠포는 분연히 돌아서면서 소리쳤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면서 무엇인가 결심을 했다. 그럼 난 갈 거예요. 딴 남자를 찾아보겠어요. 그러자 쿠포는 웃었다. 그 무슨 가짜는 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면서 젤베지를 부추겼다. 그건 참 좋은 생각이군. 밤의 불빛 밑에서 보면 아직 쓸만한 계집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 만일 그런 남자를 줍게 되면 요리점 카피생으로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거야. 그 집엔 작은 방이 여러 개 있고 맛있는 것도 준비돼 있으니까. 그녀가 핏기 없는 얼굴로 사람의 눈을 피하여 외곽대로로 가려 하자 그는 또다시 소리쳤다. 내 말 들어. 네 서방님이 차림새가 괜찮거들랑 외투라도 달라고 해보지 그래. 돈으로 바꿀 테니까. 젤베즈는 이 악랄한 농담에 쫓기듯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길이 확실히 그려지고 있다. 도둑질을 하느냐, 그 짓을 하느냐 하는.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짓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되었다. 적어도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니 말이다. 그녀는 클리냥쿠르 거리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갔다.
해는 넘어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식사 전에 바깥바람을 쐬러 나온 귀부인처럼 큰 거리를 어슬렁거려야 했다. 그런데 이 구역은 너무나 깨끗하고 어디라 할 곳 없이 밝게 열려 있었다. 파리의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마장타대로와 교회로 빠지는 오르나로대로는 대담하게 건물들을 부수고 옛날에 시문 근처에서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었다. 회벽의 흔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 두 가닥의 넓은 대로 양옆으로는 각각 포브르 푸아소니엘가와 푸아소니엘가가 연결되어 있고 이 대로의 끝은 깎여서 어수선하게 꼬부라져 있었다. 젤베지는 이러한 거리들을 방황하며 걷고 있었다. 들끓는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 작은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따라 걸어가면서 자기만이 홀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황혼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속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으련만 젤베지 그녀가 심한 곤궁에 빠진 것을 알아채고 살그머니 십수를 손안에 꼭 쥐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았다. 황혼은 파리 특유의 저 지저분한 황색을 띠고 있다. 이 시각이면 마장타대로와 포브르 푸아소니엘 가는 언덕길이기 때문에 숨을 헐떡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승합마차와 역마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이륜 짐마차와 유람마차며 빈 짐차들은 어디로 가는지 그 행선지도 모르게 바삐 지나친다.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무리가 시시각각 불어나서 차도를 메워버린다. 짐꾼은 갈고리를 맨 채 걸음을 재촉하고 어깨를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노동자는 몸짓, 손짓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지만 서로 얼굴은 바라보지 않는다. 혼자 떨어져서 땅을 내려다보며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대여섯 명이 줄을 지어 얘기도 않고 멍청한 눈초리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귀갓길이 늦을세라 상자를 짊어진 분수기 장수가 다고베르 왕의 곡을 조그만 트럼펫으로 연주하면서 온다. 아, 우마처럼 혹사당하여 지칠 대로 지쳐서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가는 군중의 발소리를 연주하는 그 얼마나 서글픈 음악인가. 그러고 보니 또 하루가 끝난 것이다. 진정 하루는 길기도 하고 그것은 또한 거듭 반복된다. 음식을 뱃속에 넣고 그것을 소화시킬 틈도 없이 집을 나섰다가 황혼 때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랬다가 아침 해가 뜨면 또다시 고달픔과 빈곤의 굴레를 써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운찬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기도 하면서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젤베지는 망연히 이 군중 속을 헤쳐나가다가 언뜻 눈을 들어 저편 쪽을 보았다. 하필이면 봉쾌르장이 눈에 띄었다. 그 건물은 그 후 수상쩍은 카페가 되었다가 경찰의 폐쇄 명령을 받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옥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광고 딱지만 더덕더덕 붙어있고 문등은 부서지고 포도주 지게미 빛깔의 지저분한 페인트칠 위에도 온통 곰팡이가 나 있었다. 주변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 문방구와 담배가게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제 젤베지에게 봉케르장은 어떻게 있건 상관이 없었다. 랑티에와 같은 협잡군도 기억에 없는 인물이 된 지 오래다. 그녀는 아파트를 쳐다보는 동안 기분이 우울해져서 또다시 몽마르트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벤치 사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다. 사람들의 행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여공들이 진열장을 기웃거리다가는 바삐 걸어가곤 했다.
그들 중 하나, 키가 큰 여공 하나가 멈추어 서더니 자기 집에서 세 번째 집 앞까지 바래다 준 청년과 악수를 했다. 저만 치서 밤 열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달리고 있었다. 달리는 방향으로 보아 어쩐지 그리운 고향 프로방스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고향을 생각할 때도 아니었다. 무작정 거리를 거닐어야 했다. 그러다가 어느 논팡이라도 하나 꼭 붙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느릿느릿 걸었다. 연기처럼 짙은 안개 속에서 가스등이 빛나기 시작했다. 얼마쯤 거닐었을까? 문득 건물 한쪽에 하얀 광고문이 붙어 있는 게 보였다. 그녀는 멍하니 광고를 읽었다. 잃어버린 암캐를 찾음.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사례금으로 50프랑을 드리겠음. 이라는 내용이었다. 아, 50프랑이라니. 이것을 읽지 않았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잖아도 현기증이 나는 머리가 더욱 어지러웠다. 정말 행복한 부자도 많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암캐 한 마리를 찾기 위해 50프랑씩이나 걸까. 나는 지금 십수를 얻기 위해 지쳐서 헤매고 있는데. 그녀는 가스등으로 줄줄이 이어진 어느 주점거리로 와 있었다. 이미 밤은 왔고 불빛이 빛났다. 술집과 카바레는 최초의 도리기술, 최초의 난장판 춤을 시작하며 법석을 부리는 시간이었다. 마침 그녀의 등을 스치면서 휘파람을 불고 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녀는 사내에게 다가가서 숨막힐 듯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셔요. 잠깐만. 사내는 그녀를 곁눈질로 힐끔 쳐다보더니 더 한층 세게 휘파람을 불면서 가버렸다.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다. 자꾸만 도망쳐가는 저녁밥을 필사적으로 뒤쫓으면서 그 힘든 남자 사냥에 자신의 배고픔도 잊을 정도였다. 그녀는 시간도 장소도 잊고 오랫동안 헛걸음을 쳤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녀와 마찬가지의 여자들이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 사냥질의 고달픈 것이 눈에 띄고 있었다. 그녀들은 귀신처럼 느린 걸음으로 어둠 속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다. 그러다가 남자가 지나가면 하얀 패티코트를 허벅지까지 추스르며 수작을 걸었다. 신사님, 자고 가세요. 잠깐이라도 돼요. 남자들은 부르는 대로 걸음을 멈추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다가 다시 장난질을 치면서 갔다. 어떤 남자들은 여자 쪽으로 가다 말고 갑부터 물었다. 마음대로 주세요. 잘 모시겠어요. 1프랑이면 좋지만 그 밑으로라도 좋아요. 젤베즈는 여기서는 일이 어렵겠다고 느꼈다. 그녀처럼 서성거리는 여자들이 많은 데다 한결같이 패티코트를 입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류층 여자들이 입음직한 옷들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같은 누더기 옷으로는 어림도 없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화가 나서 이번에는 클리냥 쿠르가에서 샤펠거리 쪽으로 걸었다. 여보세요. 나 좀 보세요. 자리를 옮기고 나서 그녀는 이 같은 말을 여러 번 되뇌었다. 그러나 남자들은 별 거지 같은 여자도 다 봤다는 듯이 노상 지나치기만 했다. 누구 하나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허물어져 버린 건물의 잔해에서 아직도 피 비린내가 풍겨오는 도살장에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옛 봉쾌르장의 음산한 모습에 잠시 시선을 던졌다. 라리 부아지에르 병원 앞을 지나치면서 건물 정면에 창백하고도 조용한 빛으로 마치
빈사 상태의 환자를 지켜보는 종이화등처럼 환하게 밝혀진 창문의 수를 기계적으로 헤아려 보았다. 철도의 육교를 건널 때 기차가 요란하게 기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아, 밤에는 어째서 모든 것이 서글프게 보이는 것일까? 그녀가 되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을 때 좀 전에 보이던 것과 같은 집들이 가로수길을 따라 여전히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이런 왕복을 쉬지 않고 되풀이하며 잠시도 벤치에 앉아 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틀렸다. 아무도 그녀를 가지러 들지 않았다. 이토록 멸시를 당하고 보니 더 한층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병원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도살장 쪽으로 올라갔다. 도살장의 피비린내 나는 안마당에서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를 시트 속에서 죽음이 사람들을 뻣뻣하게 만드는 파릇한 큰 방까지.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산책로였다. 그녀의 생활은 거기에서 떠나는 일이 없었다. 여보셔요. 좀 사내 같은 그림자가 스치길래 그녀는 또 한 번 유객하는 말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지면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향해 이렇게 불렀던 것이다. 가스등 쪽으로 가깝게 가자 자기 그림자가 오므라들므로써 이 착각은 깨우쳐졌다. 크고 땅딸막하고 괴상망측한 그림자. 그 그림자가 뻗어나자 배도 가슴도 허리도 차츰 길게 되면서 술렁술렁 흐르듯 꿈틀거렸다. 그녀는 심하게 발을 절기 때문에 땅에 비치는 그림자는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제주를 넘는 것 같았다. 마치 꼭두각시 노름 같았다. 가스등에서 멀어지자 꼭두각시 인형은 거인처럼 커져 큰 거리 가득히 퍼지면서 나무와 집에 부딪혀 콧대를 꺾을까 싶을 정도로 꾸벅거리고 절을 했다. 그녀는 이때처럼 자신의 꼴이 비참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래도 가스등에 가까이 감에 따라 그림자가 지랄춤을 추는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 난 이런 꼴불견의 매춘부와 함께 걷고 있구나. 이 무슨 꼴이람. 그러니까 남자들이 달아나지.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지나가는 사내의 등에다 대고 중얼거리듯 불러보았다. 여보셔요. 좀 보셔요. 이미 밤도 꽤 깊었음에 틀림없었다. 거리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싸구려 레스토랑은 문을 닫고 술집의 가스등은 점점 붉어졌으며 그곳에서는 주정뱅이들의 카랑카랑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농담은 말다툼으로 변하고 다시 주먹다짐으로 변했다. 누더기를 걸친 큰 사나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한 처녀가 댄스홀 입구에서 애인과 멱살을 잡으며 더러운 놈이니 색한이니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술에 취하면 밖에 나가 주먹다짐을 하고 싶어지고 그 험악한 작태에 몇 안 되는 행인들은 겁이 나서 파래진다. 싸움이 벌어졌다. 주정뱅이 하나가 손발을 내던지고 벌렁 나자빠졌다. 상대방은 커다란 구두를 질질 끌면서 도망쳐버렸다. 여러 패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쌍스러운 노래를 불러댔다. 그런가 하면 아주 조용해졌다가 때로 그 정적을 깨고 주정뱅이의 토하는 소리랑 와당탕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2주일마다 받는 봉급날의 난장판은 언제나 이렇게 끝난다. 6시간 전부터 콸콸 흐르는 포도주는 이젠 보도 위까지 넘쳐 흐르려 한다. 오, 굉장한 토사다.
보도 한복판에 여우꼬리가 펼쳐져 있는 것 같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자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밟지 않으려면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걷고 있었다. 끊임없이 걷는다는 것만 생각하며 절룩거리며 길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 졸음이 몰려와 발의 움직임에 따라 꾸벅거렸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 사방을 둘러보면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걸음쯤이나 걸은 것을 깨달았다. 선체로 잠들 정도로 지친 두 발은 구멍이 뚫린 헌 구두 속에서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그토록 지치고 속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머리에 떠오른 확실한 생각은 지금쯤 그 타락한 딸이 굴 요리를 먹고 있으려니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멍하니 흐려져 버렸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생각을 하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당장에 생명이 꺼지려는 순간에 오직 한 가지 남아있는 감각은 지독한 추위, 바로 그것이었다. 무덤 속에 죽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까지 춥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녀가 무거운 머리를 천천히 들었을 때 얼굴에 차가운 것이 찰싹 떨어졌다. 마침내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가벼운 바람을 타고 찬 눈이 소용돌이 치면서 내리고 있었다. 눈을 휘몰아온 첫 돌풍에 젤베지는 눈을 번쩍 뜨고 한층 더 빨리 걸었다. 뛰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들의 어깨에는 벌써 눈이 쌓여 하얗게 되어 있었다. 그때 나무 밑을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서 다시 말을 걸었다. 여보셔요, 좀... 남자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소리를 들은 것 같지는 않았다. 남자는 손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작선 좀 합시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았다. 아, 맙소사. 이토록 몰락한 두 사람. 불의 영감은 거지 노릇을 하고 젤베지는 거리에서 남자를 끌고 있다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두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늙은 직공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용기도 없이 밤새도록 거리에서 어물거렸는데 처음으로 불러세운 사람이 자기처럼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인 여자였던 것이다. 하나님, 너무나 가련하지 않습니까? 50년이나 죽도록 일한 결과가 거지라니. 구트도르가 최고의 세탁장이로 칭찬이 대단했던 이 여자가 시궁창가에 쓰러져 죽게 되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 속으로 각기 떠나갔다. 이젠 진짜 눈보라가 되었다. 단 10발짝 앞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흩날리는 눈가루 속에 지워져 버렸다. 마을도 사라지고 큰 거리도 죽은 것 같았다. 마지막까지 취해 있던 사람들의 딸꾹질 소리 위에 돌풍이 침묵의 하얀 시트를 씌워버렸다고나 할까. 젤베지는 눈보라 속을 걷기만 하다가 나무 하나하나를 더듬으면서 겨우 방향을 찾아냈다. 앞으로 걸어감에 따라 꺼져가고 있는 횃불처럼 가스등이 파릇한 공기 속에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불빛은 내거리를 가로지르려 했을 때 벼란간 꺼져버렸다. 그녀는 하얀 회오리바람 속에 말려들어 길의 목표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발 아래 지면은 희미하게 빛날 뿐 단단히 밟으려 해도 미끄러지기만 했다. 멈춰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이 얼음의 장막 뒤에 한없이 퍼지는 큰 거리,
한없이 계속되는 가스등의 행렬, 잠들어 있는 파리의 어둡고 적막한 세계가 어슴풀에 느껴졌다. 그녀는 외곽대로와 마장타대로, 오르나노대로가 만나는 곳까지 와서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버릴까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려왔다. 눈보라 속으로 남자의 넓은 어깨가 흔들리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어떻게든 저 남자를 잡아야 한다. 그녀는 남자를 따라가 작업복을 붙잡았다. 여보셔요. 여보셔요. 하자. 남자가 얼굴을 돌렸다. 그는 구제였다. 아, 대체 그녀는 하나님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이토록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대장장이의 발밑에 몸을 내던져 싸구려 매춘부처럼 창백한 얼굴로 소매를 잡는 꼴을 보이지 않았는가. 구제는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깔끔한 노란 수염에 눈이 뿌리고 있었다. 이리 따라오시오.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은 고요한 거리를 지나 벽을 따라 소리 없이 걸었다. 구제의 어머니는 10월에 류머티즘으로 세상을 떠나고 구제는 여전히 신구투도르가의 조그만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램프에 불을 붙이고는 젤베지에게 말했다. 들어오셔요. 그녀는 머뭇거리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젤베지를 자기 방에 밀어넣자 문을 닫았다. 그곳은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좁은 방, 하숙집방 같은 곳으로 작은 쇠 침대에는 흰 커튼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램프불에서 떨어진 곳에서 몸을 도사리고 있었다. 구제는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코크스 가루를 덮어놓았던 난로가 아직도 타고 있었다. 돌아왔을 때를 위하여 구제가 식지 않게 놓아둔 수튜에 나머지가 끓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에 얼어붙은 감각을 되찾자 그 작은 남비 속의 것을 먹기 위해서라면 기기라도 할 것 같았다. 어쩔 수 없는 그녀의 위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구제는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수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빵을 자르고 포도주를 따라주었다.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친절하세요. 그녀는 중얼거렸으나 말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포크를 잡았으나 너무 떨려서 그만 그것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손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감자를 입에 쑤셔 넣고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커다란 눈물방울이 뺨을 따라 흘러 빵에 떨어졌다. 그녀는 숨을 가쁘게 쉬며 턱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눈물에 젖은 빵을 정신없이 먹었다. 빵을 더 먹고 싶소? 그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예라고도 했다가 아니요라고도 했다. 무엇이 무엇인지 자신도 잘 몰랐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램프불로부터 배어나는 밝은 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이젠 나이도 들고 늙어버렸다. 눈에 흠뻑 젖은 머리는 회색으로 변하고 목은 어깨 속에 묻히고 몸집도 눈물 겨울 정도로 흉하고 뚱뚱했다. 젤베지는 빵을 다 먹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구제가 자기를 가지려는 것인지 어쩐지 몰랐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채 머뭇거렸다. 남자의 눈에 정욕의 불꽃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서 그녀는 블라우스의 첫 단추를 벗겼다. 그러나 구제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젤베지 부인,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구재 씨, 난 너무나 괴롭답니다. 그녀는 남자가 그처럼 발밑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질겁을 했다. 구재가 사람은 평생에 2번의 사랑은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되풀이하여 말하자 그녀는 더욱더 어쩔 줄을 몰랐다. 안 돼요. 전 너무나 부끄러워요.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예요. 그는 일어났다. 키스를 허락해 주시겠소? 그녀는 놀람과 감동으로 뒤범벅이 되어 대꾸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안 그래요? 그는 젤베지의 이마와 회색 머리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는 침대에 모로 쓰러져 목이 터져라 소리내어 울었다. 젤베지는 견딜 수 없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상태로 다시 만난 것은 너무나 슬프고 가련한 일이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구재 씨. 하지만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이대로면 우리 둘 다 괴로울 뿐이에요. 이렇게 외치고 그녀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구투도르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보슈가 줄을 잡아당겨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은 캄캄했다. 자신의 관 속으로 들어가듯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에 들어서자 그녀는 미친 사람 같았다. 머리가 돌아버린 것이다. 그녀에게 그렇게 큰 괴로움을 준 것은 구재와 영원히 작별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들은 2번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